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만났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김선남 변호사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부터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오후 2시에 만났는데 40분 만에 결렬됐어요. 이렇게 협상의 의지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어때요? 이미 그 대통령이 그 파업 자체를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재협상을 했는데 이게 그 협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파업 자체를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그 노이터 통신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강성 노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다, 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현상보다도 내부에 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고, 물론 이제 언론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사고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화물차로 인해서 사고가 목숨을 위협하고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면 운전기사의 과로, 가적, 가속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를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한 심각성들은 이야기를 않고 오로지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걸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협상보다는 지금 현재 화물연대 내부의 그 조합원들의 분열을 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상의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협상에 대한 자세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미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님, 네. 오늘 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명분 벌기에 식의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스스로 이런 말을 해버릴 정도면 정말 의지 없는 거죠, 협상은? 네, 그렇죠. 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을 한 다음에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에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처음부터 부족하지 않았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특히 어제 업무 개시 명령서가 송달이 됐죠. 이 명령서를 받은 운전자가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조 측에서는 시멘트 운송 노조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이 송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나 집에서 이 송달을 받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이나 형사처벌이나 업무 정지 또는 화물 운송 면허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없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송달 명령서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직접 본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같은 거, 문자 같은 건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송달, 그러니까 도달, 우편 송달이 원칙이죠. 우편 송달 원칙이고, 물론 정부 그 입장에서는 그런 휴대전화나 공시 송달도 고려해 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우편 송달을 통해서 그러한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지금 화물연대 노조 조합원들이 계속 거부를 하면, 네네. 거부를 했을 때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뭐 면허 취소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네네.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실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설레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이제 의료 파업 때 송달이 되지 않았던 의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송달된 의사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등 이런 처벌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선례 때문에 송달을 받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공시 송달은 송달을 받지 못하는 최후의 결정인데요. 이 공시 송달은
발송 송달이라고도 하는데 법원의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러한 처벌의 효력이 있을지는 법원의 최후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화물연대가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에 대해서 행정 명령이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행정 명령인데 이러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신문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양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거칠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가처분을 신청했던 노조 측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가처분 이러한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소명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가처분에 대한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 형량이에요.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았을 때 노조가 받는 손해와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정부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산업 대란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 형량을 통해서 법원이 결정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물류를 지속하면서 노조 투쟁 활동을 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기존에도 그러한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원장님 보시기에는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노동 관련 사례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돼서 전공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 이 법이 도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발동한 거기 때문에 저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달을 받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전공의들이 핸드폰을 뭐 안 받는다거나 집을 비운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에 가기 전에 송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 광주 전남 물류 차질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강양항 컨테이너 이제 반출량이 평상시보다 약 3%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주 전남의 시멘트 운송사가 이제 9곳이 해당이 되고 기아차 강주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화물 직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인해서 개별 운전기사를 모집해가지고 적치장으로 좀 운송하고 있고요. 전국의 수십 곳의 휘발유에 이제 그 휘발유가 품절된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업 현장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위 말하는 탱크로리도 화물연대 소속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주유소에 지금 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배달하는 자체가 차가. 지금 이런 게 특수한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처분 신청이고 이 명령이라는 거,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네. 이분들이 화물연대라는 조직 자체가 네. 개별 사업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오늘 문 닫겠다 그런다고 그걸 강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화물 운송 사업자는 개별 사업자거든요. 개별 사업자지만 지입을 해가지고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속되어서 어떤 운송의 시간이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노동자 그러니까 특수직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거에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어떤 직업이 생기면서 과거의 어떤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그런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2004년도에 도입이 됐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개별 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에서도 쉽게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시멘트 했는데 계속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유, 네네. 철강 뭐 이런 쪽까지. 네네. 이 순차적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비료, 그다음에 곡물 운송, 그다음에 자동차 운송 이런 다섯 가지. 부분에까지 확대해 달라는 게 이제 그 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네. 정부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3년 더 이 일몰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를 3년 정도 연장해서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지만 노조 측에서는 그 일몰제를 없애고 그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추가적인 업무 지시 명령을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확대해 생각하고 나갈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안전운임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 화물연대 소속 저기들을 특수직 노동자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 안전운임제에 대한 필요성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협상이 더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 난처한 게 노동자로 볼 것이냐 개별 사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코로나 사태 때 이제 특수고용직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도 지금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업무 복귀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건 있을 겁니다. 개별 사업자도 계속해서 그 업장의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뭐 정지라든가 이것들은 아마 사례가 있을 거예요. 내릴 수가 있는데 현재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업무 개시 이 명령이 발효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초반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그 모델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미국 항공사의 간제사들 파업을 가지고 당시에 그 13,000명의 간제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업무 개시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이제 10%만 그 복귀를 하고 나머지 11,000명에 대해서는 그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과 좀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면서 이렇게 미리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우습지만 법에 맞지 않는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 양식으로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업에 대한 당위성들은 이제 뭐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고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이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 법적으로 해결을 가려고 하면은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도 다양하고 이게 판결을 내리기까지도 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를 아는 사람 누굽니까?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리더라도 정부와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순화한다거나 다듬는 상황이 돼야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집권 여당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자꾸 치킨 게임 양상처럼 양쪽이 갈 때까지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치킨 게임 규칙에도 맞지 않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미 내가 대통령이니까 따라오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킨 게임 양상 규칙에도 맞지 않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노사관계를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했던 그 습성으로 어떤 사안을 가다 놓고 그 사안대로 몰고 가는 이 행위들은 대통령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
행정부, 그다음에 야당도 정치적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고 서로 협력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협치가 강조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정부 여당 대표만을 저기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서 대화를 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뭐 범죄자로서 만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기존 입장을 계속 해온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정치적 해법이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원장님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정부에서 이걸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중재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이미 정했잖아요. 이 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규정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외국 통신가의 인터뷰에서도 강성 노조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으로 좀 넘어가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당권 주자들이 일괄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 기종 노조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인 게 아마 앞으로의 노동 간에 대한 그 하나의 사례를 좀 든 거예요. 지금은 현재 화물연대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다른 뭐 철도라든가 뭐 학교 비정규직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좀 보여주는 본보기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무슨 협상이 될 것이며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대안들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그 여권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레이건 노믹스라 해가지고 레이건 때 11,000명을 해고했던 것처럼 강경하게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얼핏 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그 경호실장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부산 마산 항쟁 때 캄보디아 200만 명도 탱크로 밀어붙이는데 그거 못하냐. 이제 이거 좀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없고 오로지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치한다 이런 식만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파업이 좀 장기화될 것 같고 대한민국 노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이게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게 뭐 화물연대하고 뿐만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이번에 이상민 장관 결국은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증인들을 부를 건데 최고 책임자가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제대로 된 자료를 줄 것이며 증언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장관이 이게 행정의 모든 사무의 총괄인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서로 틀린 게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어렵다는 거고 뒤쪽에서는 장관을 먼저 장관이 물러나야 할 증거를 대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충돌한 건데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누군가의 정치적인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경찰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물러간 상태에서 자유롭게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일단 해임 건의안 이제 진행 과정을 보고 나서 이제 보이콧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한 발 뺀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동의한 것 때문에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라기보다는 윤핵관들의 의지였어요. 윤핵관 네 분이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왜 국정조사 합의를 해줬냐 이거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윤핵관의 문제 제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알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나가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잖아요. 이거는 뭐 지난 역사가 계속 증명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제출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이제 하고 나서 이걸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네. 탄핵하겠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탄핵은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해임 결의안은 건의안은 이제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1 소추와 과반수 기회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똑같이 3분의 1 재적 3분의 1 소추와 과반수 결의로 의결이 되면 탄핵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탄핵안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대한 본안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추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탄핵 소추안이 오히려 기각될 경우에 정치적인 면에서 오히려 그 부분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부담감도 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질문. 탄핵 네. 소추안 네.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은 이제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쩐가 모르는데 어쨌든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여기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기간 동안 그게 이제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 장관에 대한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걸 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답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탄핵 소추안도 하고 이걸 끝까지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음은 대통령이다. 이런 뉘앙스도 저는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갈 때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갈등이 치열하지만 일단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일단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되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보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야당이 의석이 많잖아요. 그 169석. 그러니까 사실 무기라면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그 예산안 중에서 정부 예산안이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기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예산들이 지금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이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그 용산 이전도 사실 좀 준비가 좀 차질이 빚어지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무기죠. 그리고 지금 내년 그 예산 기한을 넘긴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넘긴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했던 게 제가 기억에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예산안 기일을 넘겼죠. 그래서 이제 성립전 예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어쨌든 간에 야당으로서는 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가 예산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아마 그 행안부 장관 그 사태와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는 그 화물연대 파업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정치권에서 강대강 대립만 하고 있는데 좀 화합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탑10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판사 출신인 손금주 변호사가 100억 잔고 위조에도 혐의가 없다는 경찰 판단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손 변호사는 어제 KBC 뉴스와이드 대담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원에 100억 원짜리 가짜은행 잔고 증명서를 낸 것이 법원 판결에 영향이 없었다며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나 문서 위조죄 같은 여러 혐의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건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서울교통공사 파업은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파업 역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갈등 속에 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김선남 변호사, 이 지금 우리 대통령의 장모님 100억 잔고 위조, 네네. 이게 혐의 없다라는 게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법원에서는요, 형사나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 한번 재판이 이루어지고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이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 부분을 판단하고 죄질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이런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 위조라는 것은 실체 관계를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쳤냐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런 그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이러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일반인 입장이나 제 입장으로서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조라는 것은 상대를 기망하는 거잖아요. 사기죄하고도 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장모의 그 100억 위조 혐의는 이게 혐의 없다면 이제 앞으로 법원이 어떤 이제 사실 법원 판결 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된 게 뭐냐면 기소 독점주의 아니겠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니까 혐의가 없다 판단해 버리니까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검찰의 기소 독점. 검찰이 판단해서 재판에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그래서 정치검찰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혐의를 주고 안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도 대통령 장모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혐의를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화물연대에 이어서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했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잇따른 파업에 다른 분야에서도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정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노동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성노조, 기조노조에 대해서는 뭐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파업에 대한 정당성들을 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에는 아예 무시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종 노조라든가 강성 노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노동자의 삶과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희석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짧게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실까요?
파업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상권이거든요. 단체가 단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 중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철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노동쟁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실질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보장을 국가나 국가가 그거를 보호하고 그거를 인정해서 노동자의 어떤 그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라는 게 이 헌법적 의무고 취지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보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폭을 좁혀버린 것이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현안이 엄청 많은데 일단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여당 위원이시죠? 예.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앞뒤 선호가 완전히 바뀌었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요. 네.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네. 이것을 위한 것이 재발 방지를 막자 네. 이것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 이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 네.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것. 그러니까 진상규명도 재발 방지도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상민 장관이 사건 초기에 뭐 경력 더 배치했다고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었다. 뭐 누구는 뭐 폼나게 사퇴 안 하고 싶겠냐. 뭐 등등해서 여러 좀 어떻게 보면은 말 실수 같은 거를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진작에 사퇴했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부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물러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것이다. 네. 예. 물러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고 수습, 진상조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하고 나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해임으로 가면은 건의안을 하면은 국조 불참을 하는 건가요? 보이콧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네. 이게 그 목적이 되는 것인데 네. 이것도 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 물러나라는 것은 네.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 않겠다는 바로 그 게 점을 아니라 그냥 야당끼리만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읽힐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네. 해임 건의안 들고 나왔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조금 변호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상민 장관이 지금 몇 안 되는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상민 장관이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네. 이 호남의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특별 교부금 이건 아낌없이 지금 지원을 해왔어요. 물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만 네. 이상민 장관의 그간의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네. 이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걸 뭐 제가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옆가지로 가긴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예결특위위원도 겸하고 계시죠? 네. 호남 예산은 좀 뭐 챙겨 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의 발전, 고향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구든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익산이시죠? 그게, 예. 네. 전북 익산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몇 안 되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호남의 딸로 불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호남을 다닙니다. 그래서 호남에
어떤 가려운 곳에 대해서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의 단체장분들이 오시면 제 방에서 도시락 대접하면서 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등과 함께 예산 지원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남의 특별 교부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지원 네.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다른 거 더 탐사라는 매체 아시죠? 들어보셨죠? 기자 출신이신데 의원님도 그 한동훈 장관 뭐 자택 찾아가고 뭐 벨 누르고 뭐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뭐 그래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탐사 같은 네. 매체는 언론 매체가 아니죠. 언론을 빙자한 변종 단체죠. 변종이요? 예. 그러니까 이 단체는 언론을 빙자하지만 언론 단체가 아니에요. 본인들은 폭력 취재 단체죠. 행위라고. 그게 어떻게 취재 행위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 동호수 다 공개하고. 이거야말로 취재를 빙자한 폭력 행위죠. 이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주거 침입이랑 특가법상 보복 범죄로 고발을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뭐 이게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왜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렇게 찾아간 걸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서가 아니라요. 네. 불행하게도 지금 네. 언론이나 취재라는 점을 빙자해서 신종 폭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 가령, 전에는 네. 얼마 전에는 무슨 대통령이 한밤중에 어디를 가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이런 네.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혼란케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져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네. 이번 일을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대통령 발언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예. 그러니까 뭐 야권에서는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니 그럼 그 본인 장모나 처 김건희 여사 그런 수사나 좀 잘 제대로 해야 되는 거 하고 이런 말을 하셔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꾸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법과 원칙이 나오면은 그 김건희 여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얘기를 하는데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좀 레파토리를 고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무려 2년 6개월 동안 특수부 검사들 총동원해가지고 사사시 뒤졌잖아요. 네. 아니, 단서가 나왔으면은 처벌받고 기소가 됐겠죠.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 저부터가 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물어보면 되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 정말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가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뭐 김건희 여사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은 죄가 있었다면 그때 처벌했어야죠. 네. 네. 이거는 뭐 법과 원칙 얘기 나오면은 김건희 여사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우스워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만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에서 4명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국힘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앞서서 만찬을 부부 동반으로 해갖고 좀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확대 해석은 네.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뒤에서 네. 정말 그 어떤 당직도 다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네. 자리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자리를 숨겨야 했다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다 보도가. 예,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예전 얘기를 좀 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이 친박 의원들 몇 명 불러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김무성 대표가 알고 나서 이제 의총장에서 뭐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 정도까지 세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대통령 친대 지금이야 뭐 독대는 거의 없어졌지만 친대를 하는 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친대를 하고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뭐 누가 일부러 알리지 않는 이상에는 알려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권성동 네.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과 식사를 했다고 해서 여기에 네. 대해서 뭐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하는 의원은 지금은 없고요. 네. 그리고 어떤 뒤로 물러나서 이선 후퇴를 해서 조용히 돕는다는 데 대해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또 평가하고 안쓰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은 네. 지금 조용히 돕는 분들부터 했고 앞으로 좀 대통령이 상임위별로 네. 또는 선수별로 관저의 만찬 정치를 활성화한다. 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뿐만 아니라 네. 야당도 지금 할 거라고 그러네요. 좀 지켜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인 진면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야당도 부른다고 하시던가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좀 지켜보시면 가시나요? 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다른 건가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원내 지도부라면 또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게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대표 빼고 원내대표만 부르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갈 일도 만무하고 당장 뭐 여당 야당 갈라치기 하냐 뭐 이런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도움 없이는 국정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죠. 네. 그거는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협조 이것이 아주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절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의원님도 조만간 한남동 관저 만찬하러 가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관저에서 다양하게 네.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시니까 뵐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양천갑 지역위원장이시죠? 네. 그 오시기 전에 의원님 페이스북 봤더니 지역 활동 상당히 열심히 하시던데 다음 총선 나오시는 거죠?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지금 양천갑 당협위원장 지금 3년째 맡고 있고요. 네. 지금 가장 큰 목표는 네. 양천갑에서 공천이 확정돼서 다시 한번 재선되고 네. 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것 그게 네. 제 목표입니다. 지금 뭐 기자를 하다가 정치로 오셨는데 조금 뭐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정치 왜 하시는지 뭐 때문에 하시는 건지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느냐? 정치를 제가 한 것은 조국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우리 사회의 불공정, 네. 정말 법치, 불공정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치에 나서게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저 같은 호남 출신 네. 정치인으로서 그 호남에도 다가갈 수 있는 네. 또 호남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지역 통합, 사회 통합, 계층 통합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내서 이게 좀 휘발성이 있는 소재다 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뭐 멘토라고 하는데 그 신평 변호사 네. 이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은 조국이 다음 대선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혹시 그런 얘기? 예, 신평 변호사님 제가 네. 페이스북 친구기도 한데요. 아, 네. 신평 변호사님 좋은 글 많이 쓰시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그 반응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는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뭐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네네.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당 대표에서도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네. 다음 차기 다시 한번 대통령 도전한다는 거는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별개의 정당이에요. 네. 완전히 별개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정말 뚜렷해진 거는 2019년 가을에 불거졌던 조국 사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사수부대 이게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냈거든요. 네. 조국 가족이 보여줬던 불공정, 그다음에 조국 사태의 어떤 맹목적인 지지 이거를 용인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에 비춰본다면 다음에 차기 주자는 조국 씨죠. 아, 진짜로 점은- 그렇게 생각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평 변호사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색깔을 찾아가면 결국 조국 전 장관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당은 사실상 양당 정치잖아요. 네. 그리고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조국에 찬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이렇게 지지층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사수하는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는 조국 씨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뭐 좀 진행되는 것도 좀 더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또 다른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약간 인사할 타이밍을 제가 놓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